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이제 갑상선 미세 유도함에 있어서 수술 대신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찰, 그러니까 계속 팔로 초음파를 하면서 지켜보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초음파를 했었는데 3mm 정도 되는 이게 라이트롭에 톨로된 와이드 노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3mm짜리는 원래 세층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층 검사를 권유를 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PCNA를 그때 했었는데 파피럴 CA가 나온 겁니다. 그때. 자, 보시면 사이로이드가 요겁니다. 이제 하얗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트라키아가 있고 옆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널 캐로티도 있고. 자, 가운데 있는 요 새까만 건데요. 우리가 보통은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이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게 되면 납작한 모양은 저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랑말랑한 것들은 아무래도 눌려지니까 아무래도 말랑말랑 혹은 캔서 가능성이 좀 적고, 자, 이것처럼 톨로 된 와이드, non parallel 한 노들 같은 경우는 납작해지지 않으니까 딱딱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캔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조직 검사를 해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크기가 사실 별로 크질 않습니다. 반대쪽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직 검사했는데 파필러 CA가 나와가지고 일단 수술은 권유를 했었습니다. 수술 권유했는데 2012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한참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도 이야기고 해가지고 환자가 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잠깐 일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기가 작으니까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해서 안 크면 수술 좀 미뤄봅시다 했는데 중간에 좀 하다가 팔로우가 놀스가 돼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제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온 게 이제 저도 까먹고 있다가 왔던 게 으쌰. 올해 8월달, 5월달이었네요. 5월달 오셨습니다. 5월달에 왔는데 12년이 지난 거죠. 12년이 지났는데 크기는 사실은 두께가 한 1mm 정도 커졌습니다. 그때 너비가 2mm였고 두께가 3mm였는데 한 4mm 정도. 길게 봤을 때도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고 다시 림프노드 이런 데 전이나 이런 거 원격 전이 소견 전혀 없었고요. 사실 요 분 말고도 한 10년 넘게 컬티브 서베일런스 하고 있는데 크기 변화가 없는 사람이 현재 2명이 더 있습니다. 10년 넘어도 변화가 없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액티브 서베일런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요거를 제가 정의하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가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미국 NIH에서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closely watching a patient condition but not giving any treatment unless there are change in test result that show conditions is getting worse. 그러니까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방법인데 암이 진단되었지만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이미디어트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추적 검사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계속 연기하면서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한글로 변형할 때 능동적 감시 또는 적극적 감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 관찰이란 말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나왔게 된 이제 배경이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갑상선암이 특이하게 다른 암하고 좀 다르죠. 갑상선암 중에서는 유도암이 제일 많은데 이 책에 보면 9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한 99%가 유도암입니다. 아주 매우 느리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캔서를 조금 남기더라도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분화암이라고 해가지고 모양을 원래 갑상선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분화암이라고 하는데 유도암하고 여포암입니다. 이것들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아주 잘 반응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갑상선암의 재료가 요오드이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를 동위원소를 갖다가 우리 몸에 알약으로 먹게 되면 갑상선하고 갑상선암만 요거를 잡아먹게 되는데, 물론 이제 수질암이나 미분암을 잡아먹지는 않겠죠. 잡아먹기 때문에 유도탄처럼 찾아가는 표적 치료, 타겟 스라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도 지금 거의
몇백 명 정도 된 환자 중에서도 캔서 수술하고 사망한 사람 아직은 없거든요. 재발하더라도 뭐 또 RI 치료하면 또 금방 좋아지고 완치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게 뭐 CT나 이런 거 꼭 필요할 필요 없이 초음파만으로도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PCNA 금방 하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진단하기 아주 쉽습니다. 또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 갑상선암은 다른 암하고 다르게 5년이 지나면 다른 암들은 자꾸 빨리 크기 때문에 2년 안에 보통 크기가 큰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CT에서 디텍션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사실은 더 이상 재발은 없다. 새로운 암이 생긴다라고 이제 선언을 완치 판정을 할 수 있는데 갑상선암은 사실은 워낙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사실 13년째, 14년째 제환자 중에서도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새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도 자 이게 시대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클리닉을 2007년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수술도 많이 하고 검사도 초음파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상선 물론 제 전에는 어땠냐면은 제가 레지던트 때 생각해 보면은 캔서든 아이든 간에 일단 혹만 있으면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다 제거하고 로벡토미 토탈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여기 2006년도에 이제 ATA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게 이제 1cm 이상이 되는 암이나 또는 멀티플 또는 림프노드 전이나 뭉쳐진 게 있으면 전절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임파선 전이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주위조직 침범이 있으면 바로 뭘 하냐면은 바로 이제 방사능 동요소 치료까지 다 하도록 그때는 또 꽤 많은 양을 바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게 워낙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진료 비용이 있으니까 초음파도 쉽지가 않았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예 비싸니까 초음파 검사를 아예 권유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조금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초음파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초음파를 많이 하면서 진단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수술을 무조건 하도록 해버리니까 수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갑상선암이 국내 암 발생률 1위가 되고 이게 2014년 정도 됐을 때는 갑상선암 진료비가 치료비 2배 정도 상승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언론에서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갑상선암 과잉 진단하고 과잉 치료한다, 안 해도 대수한다, 그래갖고 막 의사들을 매도하고 막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부터 이제 근거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구마 하스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게 먼저 이게 논문이 나왔었는데 93년부터 2011년까지 2003년에도 나왔고 14년에도 나왔는데 이토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처음엔 56명, 2011년에 1235명의 로 리스크 파퓰러리 사이로이드 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 팔로우를 한 46년 또는 40개월, 60개월을 팔로우 해봤더니만 수술 안 하고 이제 계속 6개월이나 1년마다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만일에 이제 디지즈가 프로그레션 진행을 했을 때는 수술하는데 진행하는 근거는 한쪽 평면이 이제 길이나 이런 걸 어딜 보더라도 3mm 이상이 되거나 또 림프노드 메타 발견되면 바로 수술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91명 정도에서 수술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75일 추가해도 재발도 없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다. 결국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미국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막 말이 나오다가 이제 2016년도 ATA 하고 대한갑상학회 진료공개에서는 이제는 이게 꼭 수술할 게 아니라 대안 중에 하나로 올터너티브한 걸로 이제 인정이 됐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환자 중에서 한 명이 제환자 중에서 여기 한참 이제 신문에 많이 나고 할 때 좀 진행이 많이 됐던 환자인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환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냥 안 하고 한다고 다시 갔다가 2년 뒤에 오셨는데 그분은 다행히 변화가 없었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아드님이 수술 안 하려고 나는 수술 권유 안 하는 병원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환자였고 아들이 이제 보자가 따라와가지고 수술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답니다. 서울도 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갔다가 다시 2년 만에 왔는데 이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꽤 많이 돼가지고 수술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왜 수술 안 했냐? 다른 병원에 수술하라고 하지 않더냐 하니까
하란 의사밖에 없어서 자기가 다 찾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와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결국 이 환자 수술하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갑상선암이 생겼을 때 의사가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한 의사인데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환자한테 권유할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실제로는 사실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술을 권유하거든요. 그 하는데 다만 요거의 유용성은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은 환자들한테 수술을 좀 미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의사한테든지 환자한테 우리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봅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된 증거는 아닙니다. 아직도 이게 액티브 서베일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꾸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적용하는 거는 조심해서 하는 게 사실 낫습니다. 일단은 요걸 보시면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라고 합니다. 미세 유두암, 1cm 이하인 경우를 미세 유두암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위험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중에서도 타입이 어그레시브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톨셀 타입이나 컬럼셀이라든지 홈네일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현재로서는 마지막 나온 2024년에 나온 거에서도 그 세 가지 외에는 일단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나이와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의외로 남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남자들 이유가 좋지 않은 게 아니냐, 나이 많으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상관없고, 딱 하나 나온 거는 18살 이하는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논문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 마라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컨트롤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포암이나 갑상선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포암, 수질암, 유두암, 미분암이 있는데 유두암은 사실은 이제 우리 초음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꼭 파필러 손가락이나 또는 이게 유두처럼 약간 덩어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는 사이로이드 티슈를 보시면은 여포라 해가지고 폴리클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셀들이 모양은 나쁘지 않은데 암처럼 자라는 경우는 여포암이라 하고, 모양 자체가 이제 유두처럼 그렇게 덩어리를 지면서 하는데 거기에 특징적인 캔서 셀 변화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유두암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유두암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래도 다행히 상관없는데 여포암이 문제입니다. 여포암은 이게 원격 전이가 가능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원격 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똑같은 여포암은 아까 제가 이제 방사선 동요소 치료에서 여포암은 RI 치료하면 되니까 좀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포암은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수질암은 사실은 우리가 시설에서 나오는 거, 여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후 시설에 나온 거라서 이건 적용 자체가 어렵고, 미분암 같은 건 아예 6개월 만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서브 타입 중 어그레시브한 타입이 있습니다. 톨셀, 콜루미나셀. 요거는 이제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요거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요즘 참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은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배웠을 때 2007년도 그 중간에 3, 4년마다 학회 가면 뭐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뭔가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직도 갑상선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수술을 잘 안 해도 액티브 서베일런스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2010년도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 그전에는 다 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무조건 다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어그레시브에 수술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러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임파선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다면 아예 안 되고, 익스터널 사이로이드 바깥쪽으로 침범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케아나 리커런트 라리젤러브, 이거는 아무래도 위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에 문제가 되고, 또는 스트레머슬 같은 것도 침범했을 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에 나와 있는 거가 아이디어한 케이스, 요거는 제가 표를 인터넷에 찾을 수 없어서 이제 그 교과서에 있던 거를 갖다가 제가 촬영을 했는데, 제일 아이디어한 건 1개짜리, 그리고 동그란 모양이고 최소한 피막까지 가는데 2mm 이상의 안전한 레이어가 존이 있어야지 혹시라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침범되는 것들이 다른 주위 조직을 들어가지 않도록 2mm 이상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 환자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란 말인데 이게 왜 많냐면은 그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는 평생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언젠가 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다만 그 전제를 얼마만큼 미룰 수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진단이 없다면 내도 된다. 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갑상선암인데 진단이 되는데 20년 지나도 안 자랐다는 뭐 보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데 부검하는데 아무런 증상 없었는데 해보니까 갑상선암이 의외로 많이 발견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하튼 60세 이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기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걸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게 왜냐하면 벌써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였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장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추적 관찰을 꼭 하셔야 되는데 추적 관찰을 협조적인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료진에 대한 그 평가에서도 해상 초음파가 아주 꼼꼼히 봐야 됩니다. 갑상선만 보는 게 아니라 임파선까지 다 봐야 됩니다. 임파선까지 다 봐야지 임파선 전이가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을 때 적용 가능성 요것도 괜찮지만 일단 제가 부적합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건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이 공격적 변이 있던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고 회귀후두신경의 인접한 피막하 종양. 아무래도 지켜보다가 환자가 6개월이나 1년마다 초음파라고 했는데 2, 3년 만에 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때 벌써 이제 이게 신경 성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우는 그냥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벌써 3mm 이상 크기가 변한다. 처음 크기보다 3mm 이상 커졌다. 너비든 두께든 길이든 간에 이거는 진행이 된 거라 생각하시고 그냥 수술하라고 하는 겁니다. 18세 이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직 논문이 18세 이하의 논문 이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18세 이는 무조건 수술하라. 그리고 협조적이 안 됐고 그래갖고 초음파가 의외로 저기 섬지방이나 이런 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검사를 하러 오기 힘들 경우는 차라리 수술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고해상도 초음파를 가지고 주저기로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보통 시행하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년 동안 2번 정도 6개월 하고 그다음부터 1년마다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6개월 간격 하다가 이제 1년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T나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하려면 먼저 미세 유도암이라는 게 진단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PCNA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PCNA 해가지고 거기서 캔서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유담이라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말을 사실은 쓰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CT나 새롭게 다시 파이니드 아스피레이션 할 필요는 없습니다. TFP는 한번 유용할 수가 있는데 TSH가 높은 환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캔서 자라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고해상도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면 이제 암이 자랐다 싶으면 수술을 전해야 된다. 자, 요거는 그래서 질병 진행 소견이 없으면은 언제까지 가능하냐? 아직 이건 논문이 아직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게 보고 있고 다른 논문들 보면 이제 20년 가까이 보고 있는 논문인데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젊은 여자들은 결국은 언젠가 수술해야 됩니다. 아무리 20대에 발견됐는데 50년까지 될 거라 생각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10년, 20년 전에 총파 비용이 수술 비용을 넘어가게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의 질의 문제 외에서는 오히려 큰 의미가 없어서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종료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는데, 질병이 정의됐다는,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종료할 수 있는 수술로 다시 전해질 거는 크기가 커지거나,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주의조에 침범됐다. 그럼 확실히 수술해야 되는 건 알 건데, 어느 쪽이든지 3mm 이상을 처음보다 커졌을 때는 수술을 합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스트레모스를 침범하는 거, 이건 사실은 뭐 그 예후랑 상관없지만, 캡슐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다 하더라도 이게 살짝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전체적으로 미는 거면은 되게 낮에 캡슐이 괜찮다 보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렇게 볼록 솟아나는 경우는 사실은 벌써 잡아먹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자 이거는 무슬이 벌써 없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잡아먹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수술을 바로 하라고 하는데, 자, 이것까지는 사실은 수술해 보면은 아직 머슬을 안 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요거는 이제 거의 먹었다 보셔야 되고, 자, 이거 스트랩 머슬에 대한 거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리커런트 라리지 러브는 여기 식도하고 기도 사이에 이 셀커스 그루브 사이에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먹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요거는 뚫고 뒤에 이제 소프트 티슈를 뚫고 나가는 것도 요것도 사실은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를 침범했을 때, 자, 이거 보시면 암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이게 각도가 정해져 있죠. 자, 이거는 90도 이하의 예각이고, 이건 직각이고, 자, 이거는 둔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캔서가 트라케아를 침범했다 보는 케이스고,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요거는 아직은 침범 안 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기관의 유관적 침범에서 이런 경우는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다가 아직 당장 수술해도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 무조건 수술합니다. 아니, 그냥 약간만 진행돼도 전 수술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종료하는 기준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요거 무슨 말이냐죠. 이 각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진행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부에서 액티브 서베일런스가 나오고 나서 수술하지 말라고 막 의사들 매도할 때 의사들이 반발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해가지고 만일에 환자가 캔서가 진행이 됐다, 자, 법적인 문제가 되고 소송 걸렸을 때 그럼 누가 그걸 보호해줄 수 있냐? 아무도 보여줄 사람이 없거든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 그냥 바로 수술했었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수술하고, 이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진행된다 싶으면 바로 수술하라고 했었고, 이 종료하는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크기가 커지거나 주의 침범이 있을 때, 최근에 나온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초음파를 한 번 했더니만 커졌네 했지만 6개월 뒤에 다시 보면 다시 작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측정치에 잃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자, 물어볼게요. 액티브 서베일런스 해가지고 환자가 만일에 진행이 됐다. 자, 그럼 환자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늦게 수술하더라도 컴플리케이션이 좀 많거나 로벡토미 할 거를 토탈로 해야 되는 거가 있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더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갑상선암 아직도 T1입니다. 우리가 T3 뭐 이렇게 T3 하더라도 갑상선암은 T4가 되더라도 완치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T3, T4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자가 끝끝내 거부하더라도 차트에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합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액티브 서베일런스 종료하는 것 중에서 눈물 보면 뭐 더 많냐면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되고 5, 60%가 다른 이유입니다.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난 차라리 수술하겠다, 뭐 이런 거 다른 원인이고, 갈료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불안할 때입니다. 제가 보다가 찝찝한데 놔뒀다가 또 환자가 한 3, 4년 뒤에 왔는데 다 퍼지면 어쩌지, 이런 경우는 그냥 수술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 경제적,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저희 병원의 갑상선 수술비가 9만 원이거든요. 갑상선 암 환자들은 국가에서 95% 돈을 내기 때문에 갑상선 암 수술하면 대개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사실은 비용이 나중에는 더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팔로우 한다고 쏜노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긴 없지만, 미국 같은 데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 초음파 비용이나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환자들이 예민한 사람들은 계속 이것 때문에 조마조마하는 걸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불안해할 때 그냥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초음파를 계속 보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좀 약간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그냥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여하튼 즉각적인 수술을 바로 하는 것과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수술했을 때 이제 비교한 거가 보면 논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 보시면은 토탈을 해야 될 정도, 원래는 로벡토미만 하면 될 걸 토탈을 할 경우가 얼마나 되냐, 바로 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파라사이로이드가 떨어져가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기는 경우 또는 성대 쪽에 리커런트 랄리아 너프 다쳐서 보컬 펄시 생기는 경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S를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다고 하고 AS가 훨씬 더 좋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이가 없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갑상선암의 특징이 워낙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아직도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액티브 서베일런스하고 또 2006년에 ATA 가이드이 나오고 한 지가 아직도 20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학교마다 가보면 뭐가 자꾸 바뀌고 이제 임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TSH가 올라갔으니까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해서 하여튼 요거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환자들한테나 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하튼 요거는 혹시 어떤 환자들이 갑상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 안 해도 되고 지켜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 혹시 그 다른 환자님들한테 여쭤볼 때 뭐라고 대답할 수 해야 되냐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수술 안 한 대신에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꼭 하셔가지고 미루는데 나중에 한다 해가지고 의사가 또 AS를 권유했는데 난 불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늦게 수술한다 해가지고 위험한 건 아니다. 약간 수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로벡토미 할 걸 토탈할 수 있다. 정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안심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대신 꼭 검사는 6개월, 1년마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한계에서 이야기할 때 요 환자를 제가 2명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유용성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공식적인 AS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cm 이하의 유도암인 경우는 PCN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수술해봤자 사망하는 경우도 없고 늦게 수술한다고 사망하는 경우도 없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1cm 이하는 PCN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5mm 이상만 PCN을 하자고 했는데 아까 그 환자도 그렇고 5mm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캔서 모양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은 아예 PCN 자체 안 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AS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속 하다가 5mm 넘어가면 세층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캔서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지켜봤을 때 뭐 당장 확 커지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한 4, 5년 해야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AS는 저는 이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5mm의 케이프 타이라이드 4, 5 또 우리가 이제 서스피셔스 파필러리 C라든지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확실하게 암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할 거냐. AS처럼 지켜봐도 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신할 때 임신 초기에 이제 파필러리 CA가 나중에 PCN에서 진단되었다. 자 옛날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AS 된다 생각하고 출산하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행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러고 요 세 번째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수술했을 때 프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벡토미를 하고 센트럴 림프노드를 떼냈는데 그때는 센트럴 림프노드에서 캔서가 없다 이야기했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림프노드 메타가 있다. 마이크로하겠지만 마이크로스파이 있다. 그래갖고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캔서가 원래 옛날에는 로벡토미 하고 나서 캔서가 2개 이상 멀티포컬로 나오면 반드시 토탈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탈을 환자한테 이야기하지 한 달 안에 바로 수술을 컴플리션 이제 사이로이드미라고 한 번 더 나머지 다 재건 수술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냐면은 해보니까 상관없다는 게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스페가이 나왔거나 또 멀티포컬이 있더라도 마이크로 파필러리 CA는 2-3개가 되더라도 한쪽만 떼내도 다음에 생겼을 때 수술하더라도 이호가 아무 상관없다고 현재는 논문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벡토미하고 나서 혹시 멀티포컬로 베인 나온다든지 또는 림프노드가 정말 뭐 몇 밀리짜리가 아니라 0.2mm 정도 되는 거로 전이가 된 경우는 나중에 수술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빌리션 사이로이드톰이라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남아 있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수술 안 하고 계속 초음파다가 재발했네 그럼 그때 하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AS 개념을
적용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봐도 될까요? 이분을 보는 게 낫겠죠. 이분 한 번만 볼게요. 이분을 제가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지금 벌써 지금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분이 이제 사이로이드 손을 해보니까 3mm 정도 되는 미세석희아 결절이 있는데 아이처럼 무조건 그 A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림프노드가 저기 이쪽에 유양돌기 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분은 7mm 정도였는데 라이트롭에 7mm 정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말리건트 서비컬 튜머가 의심되는 게 2cm짜리가 저기 우리가 이제 귀 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림프노드가 메타가 되면 요 바로 밑에 사이로이드 밑에나 옆에 SCM 주위로만 보통 번지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프를 한 거죠. 사실은 메타가. 그래서 처음에 CT 판독하셨던 분도 이게 캔서 메타, 림프노드 메타라 생각 안 하고 다른 말리건트라 생각하고 했는데 어떤 CT상에서는 해보니까 이제 메타스타틸 림프노드 왜냐하면 이 칼시피케이션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림프노드에 칼시피케이션 보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파필러 CA가 특징이 안에 이제 그 칼시피케이션 생기는 건데 림프노드에도 칼시피케이션 생기면 거의 대부분은 파필러 CA 캔서 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하니까 캔서 맞았습니다. 저 위에 있어가지고 수술하다 보니까 막 옆에 막 페이셜 러브 지나가고 밑에 이상한 막 18cm 너무 지나가고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가 작고 이 환자 말고 또 앞에 또 다른 분은 3mm였는데 또 저분도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 벌써 전이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크기가 작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은 매우 느린 진행이 있지만 크기가 작고 저위험한 서브타입인 경우는 주의 침범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택할 수 있다. 택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택할 수 있다. 대신에 그거는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꼭 하면서 크기 변화와 임파선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파선까지 꼭 확인해가지고 진행이 없으면 기다려봐도 되는데 지금 논문들 중에서는 20년 정도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논문들이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비교해 보니까 뭐 치료하는데 또 합병증 판사율 이상이 없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늦게 수술한 거나 바로 수술한 거 사이에서 합병증 이후에 유의한 차이는 증명되지 않았고 대신에 무조건적인 적극적 관찰을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되게 불안해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이제 초음파 비용도 막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낫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튼 의외로 AS는 공식적으로 AS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든지 다 AS를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지 않은 게 AS를 현재 권유하다가 만일에 그게 진행돼 가지고 운이 나쁘게 그럴 일은 없지만 나중에 수술하다가 노브를 다쳤다. 그래갖고 환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AS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다는 걸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재판 걸렸을 때 우리가 솔직히 AS 이건 아직도 정립된 건 아니거든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무조건 AS를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요건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올터너티브한 거라 생각하시고 수술이 원래 원칙입니다. 아직은 수술이 원칙이고 대할 수 있는 방법인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시면 AS 해도 위험한 건 아니다. 대신에 꼭 뭘 해야 된다. 1년이나 6개월마다 초음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